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다루고 있죠.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 천재 일본인이 세계의 정상을 찍는다는 내용의 상장물입니다. 과거 JTBC 비정상 회담에서는 터키 출신의 한 출연자가 재밌게 본 작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캡틴 츠바사를 꼽았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천재 축구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출연한 많은 출연진들은 이 만화를 본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알베르토는 그 만화에서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라며 만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말했죠. 이에 출연진들도 꿈이라도 꿔야지, 만화니깐 그 정도는 해야지라며 알베르토의 일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이같이 만화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흔한데요. 특히 만화를 통해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꿈꾸곤 하죠.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일꿈 한이 풀어쓰자면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만화 속에서 열망하는 세계의 정상을 찍어버린 한국에 실존하는 천재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로 레슨을 받은 적 없는 소년이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연주해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며 세계 3대 콩쿠르라 불리우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다.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인 피아노의 숲의 스토리입니다. 역시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천재 캐릭터가 세계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정상에 우뚝 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만화일 것만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이뤘죠. 5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결선의 최종 심사 결과 한국의 조성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폴란드 음악가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한국인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조성진은 6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병행했고 피아니스트 신수정 서울대음대 명예교수와 박순년 순천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11살이던 2005년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2008년 국제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14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또 서울시향과 수차례 협연했고 러시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미넨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굉장히 많은 곳들과 협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꿈에 그리던 먼치킨이자 노력형 천재인 거죠. 일본이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치졸한 일본은 만화에서만큼은 한국인을 비열하고 열등한 캐릭터로 묘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만화 피아노의 숲에선 쇼팽 콩쿠르에 출전하는 한국인 쌍둥이 형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외모를 보나 설정으로 보나 실제 2005년 쇼팽 콩쿠르에 출전한 한국의 임동민, 임동혁 형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에서는 파이널리스트에도 진출 못하는 다소 찌질한 캐릭터로 묘사했죠. 이게 과연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참가자 중에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싶으면 그게 1등이든 2등, 3등이든 그 자리 비워놓고 시상할 정도로 깐깐하고 콧대 높은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2005년 당시 임동민, 임동혁 형제는 2위를 비워둔 채 공동 3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등에는 일본인 2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는 만화에서라도 두 형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들을 탈락시켜 한국에게 지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치졸하고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바둑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바둑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으로 통하죠. 일본 작가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지 바둑에서만큼은 한국인 캐릭터를 최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 고스트 바둑왕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스트 바둑왕은 주인공 히카루가 창고에서 오래된 바둑판을 발견한 순간 해이안 시대의 바둑 천재 기사가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둑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만화에서는 바둑계 최강 끝판왕격으로 묘사되는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를 일본인 주인공 캐릭터들이 끝끝내 이기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일본 만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 주인공을 이겨버리고 끝내자 일본 내에서는 항의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이게 현실이다라며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고영아의 모티브가 된 건 박영훈 구단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1997년에 11살이란 어린 나이로 전국 아마 10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또 프로 아마 토너먼트 16강과 같은 해 8월 말 KBS, NHK, CCTV 동양 3국 나라가 주최하는 아시아 3국 어린이 바둑잔치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같은 해 학초배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1998년 삼성화재배 아마바둑 오픈에서 우승, 같은 해 학초배 2연패를 달성했고 연말 12월에는 아마국수전에서 준우승, 1999년에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2001년 제6기 천원전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2004년 후지츠배에서 우승해 입단 후 4년 7개월 만에 즉 최단 기간, 당시 최연소로 구단을 승단한 바둑 기사입니다. 이만큼이나 일본인들이 환장할 만한 천재는 발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부들거릴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8년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브루노와 드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받은 박세은은 노력과 끈기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피라미드 정점까지 이른 인물이죠. 그는 349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아시아 무용수로는 최초로 제1무용수인 프로미에즈 덩세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한 박세은은 어린 시절 발레 영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두각을 드러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영재 입학했죠. 그리고 2007년 로잘 콩쿠르에서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 등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중 3곳을 휩쓸며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학생 시절 강도 높은 훈련량 때문에 그에게 붙은 별명이 빡세은일 정도라 하니 다 말했죠. 게다가 로장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컴퍼니에서 1년 정도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 국제 발레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 진출한 이후에는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를 뿌렸죠. 2011년 준단원으로 입단한 박세은은 2012년 6월 한국 발레리나노는 최초로 이 발레단의 정단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인 2013년 1월 코리페, 즉 국무의 선두,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를 구분하는 5등급 중 4번째로 승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손짓을 보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1위 경제체인 미국과 3위 일본이 2위인 중국을 협공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미이는 지난 9일 같은 날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목소리를 냈다.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미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일관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바로 철수를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치 양보 없이 전개되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나온 말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무부 장일보 로스는 얼마 전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미 제조업의 회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이젠 일본도 가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9일 총액 108조엔의 코로나 관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공급 사슬 개혁과 관련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을 다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책정된 2,435억엔은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2,435억엔 중 대부분인 2,200억엔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쓰이고 나머지 235억엔은 중국에 있던 공장이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걸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 같은 미국과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 움직임은 지난 2015년 서방 국가와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나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중국에 안길 수 있다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말했다. 중국 언론에선 미일 기업의 중국 철수 이유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일본은 생산 라인을 다원화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웨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일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보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발전해도 미일과 같은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일만 자국의 제조업 비환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계 부문에서 자국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인력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이 막히며 이미 엄청난 곤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선 자구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향후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 이탈이 얼마나 더 많이 또 빠르게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미 매체 코로나19 중연구실서 시작 확률 높아 트럼프 조사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완 인근 연구실에서 실수로 누출됐을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인정했다. 15일 미 폭스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가 중국완의 연구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한 연구실의 부실한 관리로 감염자가 발생했고 인근 시장으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생물학 무기 개발 목적이 아니라 바이러스 퇴치 능력에서 미국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폭스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부적절하다. 시 주석과 연구실 이야기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믿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제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중국 확진자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을 인정하며 중국 정부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유래됐다고 알고 있다며 우한 연구소는 시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 관한 수산시장이 아닌 연구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방에서 점점 고개를 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온 미국 말고도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에서도 중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의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양상을 보자 청년의 일파가 넘쳐난다. 팩트보다 프레임이 먼저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합리화, 고정되니 객관적 사실이 왜곡 인지되어도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 도리어 문제제기가 공격당하는 상황마저 조성되어 있다. 이쯤 되면 거의 심화 수준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본격화된 것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한일 감정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의 위협이 선재하니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언론을 만나기는 힘들었다. 특히 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8년째 이어져온 후쿠시마 관련 보도의 패턴을 답습했다. 뿐인가? 현지의 방사성 물질 오염 실태를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고 의미를 왜곡했다. 기기 사용법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방사선 수치를 측정해 그대로 보도하는 나뜨거운 사례도 있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맹비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13일 공동 사평에서 요미우리 신문 중국 총국장이 최근 작성한 사과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란 제목의 기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 매체는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매체는 관련 기사에는 중국 정권이 민중의 신임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선동해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